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김신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시스템과 그리고 그 시스템의 기능, 그리고 폐 안으로 들어간 공기가 실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몸 안에서 변화하고 또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 목표는 그 학습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경폐압, 그리고 흉곽의 압력, 기도 저항, 허파과리의 표면 활성화 물질, 또 폐기능 검사, 그리고 호흡막을 통한 가스의 확산, 호흡 기체의 분압과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들어간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개의 산소들이 혈액 안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운반되는지, 그 과정 안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혈색소의 운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호흡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인가에 대한 호흡 조절 기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란 공기가 들어가고 또 나가는 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respiration이라고 합니다. spiration이라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먼저 들숨이란 숨을 들여 마시는 거죠. 우리가 흡기라고 합니다. 흡기는 체내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흡기를 통해 들어온 산소가 분명히 우리 몸에서 사용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조직의 대사산물인 이산화탄소가 흡기를 통해 내보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날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흡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쉬는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볼 때, 들여마신 공기는 허파과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허파과리로 들어온 산소 공기가 허파과리와 서로 만나 있는 모세혈관에 확산되는 과정이 우리가 산소를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산소는 말초 조직으로 운반되어지고, 말초 조직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난 다음에 결과로 생긴 CO2를 혈액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운반되어진 이산화탄소가 다시 허파과리로 확산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은 우리 몸에서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조절 과정을 갖게 됩니다. 호흡 기계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 산소를 취하고 또 그 취한 산소를 혈액이 갖게 되며 또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전체의 기관 계통을 호흡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코, 인두, 후두, 그리고 기관, 기관지, 그리고 안으로의 허파과리, 허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그러한 기체의 교환 외에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또 호흡 기계를 통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또한 발성, 소리를 내보낼 수 있고, 또 실제 허파과리 안으로 들어온 기체가 가스 교환을 통해 교환되어지며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과정이 전체 호흡기계에서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합니다. 호흡기계의 구조를 설명하고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운반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호흡의 조절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강에서부터 시작하는 호흡기계는 인두, 그리고 후두, 기관, 기관지를 지나 호흡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부기도라고 설명하는 종말 세 기관지를 지난 다음에 호흡 세 기관지, 그리고 허파과리 주머니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비강, 구강, 인두를 우리가 상부기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인두는 입안과 코 안을 후두로 연결해주는 깔때기 모양의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를 포함하고 있고 그 편도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붓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대로 붓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있죠. 이 편도는 이물질이, 즉 이물항원, 우리가 얘기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림프구들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편도가 붓는 현상을 갖게 되겠죠. 인두를 지난 다음에 후두로 넘어갑니다. 후두는 이제 하부 기도로 포함이 되는 조직입니다. 후두는 공기의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성기관으로 그 발성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성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림작용을 통해서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죠. 후두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후두, 기관, 기관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말 세 기관지까지가 하부 기도라고 설명한다면 하부 기도를 떠난 다음에 호흡 세 기관지, 허파과리 주머니, 허파과리는 실제 우리가 가스 교환을 이룰 수 있는, 즉 기체 교환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호흡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지를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후두 아래로 내려옵니다. 후두 아래의 기관은 이와 같이 식도랑 서로 맞물려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용은 음식을 삼키는 연하작용입니다. 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입니다. 즉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식도와 기관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구멍이 한꺼번에 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도를 통해서 연화작용을 보이는, 즉 삼킴작용을 보일 때는 그 순간만큼은 이 기관이 좁아졌다가 다시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뱉는 숨쉬기 작용을 할 때는 기관이 확장되는 대신에 식도가 조여지는 그러한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식도를 통해서 음식을 삼키는 연화작용과 기관이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호흡작용을 조절하는 중추작용이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화조절 중추와 그리고 호흡조절 중추가 바로 연수에 있는데 순례라고 하죠. 그 부분이 같은 조절 중추의 작용으로서 서로 한꺼번에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화작용이 일어나면 식도는 조여지고 식도가 확장되면 연화작용이 잠시 멈추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기관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기관을 타고 공기가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으로 세부 기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기관을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손목 상피가 있고 점액질이 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관을 따라 들어가는 여러 개의 공기 안에, 그러니까 공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이물질들을 여기 기관이 갖고 있는 점액질에서 한번 걸러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기관은 후두 아래에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16개나 약 20개 정도의 C자 모양의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플렉서블, 그러니까 유연하겠죠. 뒤쪽에는 식도, 에스페이거스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고요. 또 기관의 내면을 싸고 있는 안쪽의 점막은 점액을 분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점액질이 기관을 통해 들어온 공기를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지는 기관이 허파로 들어가기 전에 갈라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폐와 왼쪽 폐로 나뉘어지는데 갈라지는 부위에서 바깥쪽을 우리가 허파 외 기관지라고 하고 안으로 폐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허파 내 기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관지는 이렇게 바깥쪽의 기관지와 안쪽의 기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기관지는 기관이 갈라진 다음에 허파문, 즉 허파 바로 닿는 면까지 이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허파 내 기관지는 허파 속에 있는 기관지로서 점차적으로 가늘어져서 공기를 세분화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허파 외 기관지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1차 기관지로 나뉘어지는 영역으로 본다면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다른 허파외 기관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약 2.5cm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물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평균적인 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4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3개의 덩어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가지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 3개의 덩어리의 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은 약 5cm의 길이를 갖게 되고 46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얇으며 2개의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가지를 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구조적인 특징을 서로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1차 기관지, 으뜸 기관지라고 합니다. 1차 기관지에서 갈라져서 옆 기관지, 그리고 구역 기관지 3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죠. 으뜸 기관지가 만나는 1차, 그리고 옆 기관지, 그리고 구역 기관지 3차까지 허파 안으로 들어가서 갈라지는 세 기관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말 세 기관지까지 이루어지는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무효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공기가 들어가는 장소이긴 하지만 실제 공기는 들어가지만 가스 교환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공기를 세분화시켜서 나눠주는 역할을 바로 허파 내기관지의 종말 세기관지까지 그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말 세기관지에서 호흡 세기관지로 들어갑니다. 호흡 세기관지는 허파과리 관, 그리고 허파과리 주머니, 그리고 나중에 허파과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제 호흡 세기관지부터 갈라지는 가는 기관지들과 달려있는 허파과리의 특징은 실제 가스 교환을 이루는 기체 교환이 이뤄지는 그러한 호흡 영역이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효 영역과 호흡 영역이 있는데 공기가 무효 영역도 호흡 영역도 공통으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호흡 영역이고 그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는 건 폐가 갖고 있는 공기와 폐를 둘러싼 모세혈관이 서로 가스 교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영역의 특징은, 그러니까 호흡 세 기관지부터의 특징은 모세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허파는 가슴 안에 위치하는 원뿔 형태의 실질적인 장기입니다. 원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위에 부분이 허파 꼭대기, 우리가 빗장뼈라고 얘기하는 여기 쇄골이죠. 쇄골 안쪽으로는 바로 허파의 꼭대기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허파의 바닥이 존재합니다. 허파의 바닥은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부르는 가슴막에 붙어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3개의 옆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덩어리가 3개가 이루어져 있고 왼쪽은 이렇게 크게 덩어리가 2개가 이루어져 있는 2개의 옆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는 이렇게 복장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빗장뼈와 그리고 각각의 갈비뼈들 안쪽으로 폐가 존재합니다. 가스 교환을 이루고 있는 이제 허파과리가 있습니다. 허파과리, 각 허파마다 약 1억 5천 개의 허파과리를 갖게 됩니다. 표면적은 하나의 허파에 약 50에서 70m 제곱 정도의 굉장히 넓은 너비를 갖게 됩니다. 그 세포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서 넓게 분포한다면 이 정도의 표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파과리 주머니라는 큰 주머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알 모양으로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주머니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허파와 허파 모세혈관의 기체가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공간이 바로 허파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세동맥과 그리고 모세혈관들이 서로 그물 형태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파 동맥에서 그리고 허파 세정맥으로
기체 교환을 해서 세정맥으로 나간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심장으로 공기를 날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기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우리가 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는 이미 인두, 비강, 후두를 지나서 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기관으로 들어오면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작은 세기관지와 종말 세기관지 그 다음에 호흡 세기관지와 헛박가리 주머니로 공기가 분산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공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모든 공기가 다 가스 교환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기체 교환을 이루지 않고 종말 세 기관지까지만 공기가 전달하고 그 아래 영역에서부터 실질적인 기체 교환, 확산이 일어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이 전체 영역을 우리가 전도 영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영역은 무효 영역입니다. 뭐가 무효하냐면 기체가 들어왔지만 실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공기가 이동하는 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무효 영역이라고 하고 무효 영역을 지난 다음에 호흡 세 기관지부터 헛박가리 주머니까지 실제 폐의 기능적인 부위로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폐의 실질적인 영역을 우리가 호흡 영역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기가 지나가는 무효 영역의 기능은 들어온 공기의 온도를 유지하고 들어온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소이온이 산소와 만나서 H2O, 즉 물, 수증기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바로 이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들어온 공기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들을 먼저 점액 성분으로 제거하고 그리고 공기를 고루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의 영역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온 공기는 호흡 영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각각의 가는 세 기관지와 그리고 또 각각의 가는 기관지들로서 퍼지면서 만나는 헛박과리 주머니에서 실질적으로 호흡 영역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많은 교환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호흡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의 분포도가 매우 많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리가 한 번의 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모두의 공기가 다 가스 교환, 즉 기체 교환에 다 사용이 될까요? 그렇죠. 사용되어지진 않습니다. 실제 무효 영역, 즉 이 공간 안에 머무는 공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는 거기 때문에 들어온 공기가 무효 영역에 머무르는 것까지 감소한다면 실제 100%의 기체가 100%의 가스 교환으로는 다 전환되어질 수 없고 약 70% 정도만 기체 교환에 이용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허파, 폐가 혈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 모세혈관이라는 가는 혈관들로 물질 교환, 즉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그 모세혈관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폐 세동맥과 폐 세정맥이 서로 연결되어서 기체 교환에 필요한 공기들을 모세혈관으로 보내주고 또 기체 교환이 끝난 공기를 다시 혈액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즉 허파의 혈관 분포 특징적입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폐동맥은 즉 정맥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을 이루어야 하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 성분입니다. 자, 이 혈액이 폐 모세혈관을 지나서 즉 헛박과리 모세혈관에서 가스 교환을 이룬 다음에 동맥혈이 됩니다. 그래서 폐정맥을 경유해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쵸?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관지 동맥이 있습니다. 기관지 동맥은 기관지와 늑막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 필요한, 즉 호흡에 사용되는 여러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 동맥을 통해 들어간 혈액이 이렇게 기관지와 늑막을 지나가면서 산소를 사용한 다음에 정맥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맥혈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맥혈 그대로 폐정맥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정맥은 가스 교환을 마친 동맥혈과 폐가 사용하고 남은 정맥혈이 혼합하게 되어집니다. 즉, 기체 교환을 마친 산소 파도가 높은 동맥혈과 폐가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 일부가 섞여 있는 정맥혈이 혼합되어서 섞이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생리적 단락이라고 합니다. 기능적으로 섞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체 교환을 하면 폐정맥에 들어있는 혈액이 산소 파도가, 즉 산소 분압의 압력이 약 104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 이 정맥혈이 섞이고 나면 산소 분압이 떨어진 상태로 우리 몸에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폐가 가스 교환을 마친 다음에 순수 산소를 100% 포함하고 있다기보다는 폐가 일부 쓴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가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혈액이 섞이는 공간이 바로 이 허파과리를 감싸고 있는 혈관에서 이루어지는 생리적 단락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몸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산소에 부족 현상을 이루어지거나 혹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혈액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가 사용한 정맥혈이 폐가 갖고 있는 깨끗한 혈액과 섞이게 되는 생리적 단락, 혼합 현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혈관의 분포도의 특징을 갖는다는 게 바로 이 폐가 갖고 있는 혈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생리적 단락이라고 설명합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가슴막, 다른 말로 흉막이라고 합니다. 흉막 또는 가슴막이라고 부르는데, 흉벽이나 가로막에 붙어 있는 흉막을 벽쪽 흉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벽쪽 가슴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폐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벽쪽 흉막이 있고요. 그리고 흉막강 안에 존재하는, 즉 흉막강이라는 공간을 포함하고 폐 안으로 폐를 직접 둘러싸고 있는 흉막을 우리가 폐쪽 흉막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막인 폐쪽 흉막, 다른 말로 허파 쪽 가슴막, 그리고 폐를 좀 더 바깥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걸 벽쪽 흉막, 다른 말로 벽쪽 가슴막이라고 합니다. 폐쪽 흉막과 벽쪽 가슴막의 특징은 바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는 공간을 우리가 가슴막 안, 다른 말로 흉막강이라고 합니다. 흉막강이라고 하고 이 흉막강 안에는 체액이 존재합니다. 즉 그냥 비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바로 흉막 내액, 다른 말로 가슴막액이라고 하는 체액 성분이 이 공간 안에 포함이 됩니다. 흉막 내액의 특징은 우리가 숨을 쉴 때 폐가 확장을 하고 그리고 폐가 다시 숨을 밖으로 내보낼 때 폐가 이제 쪼그라드는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숨을 쉴 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액체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흉막 내액이 존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공기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기 압력을 우리가 760 밀리미터 머큐리 압력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공기가 아직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허파과리 안에 들어있는 일부 공간의 압력도 76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막 내액은 압력이 760보다 마이너스 음압을 갖고 있습니다. 약 마이너스 5 정도의, 그러니까 한 755 정도의 마이너스 음압, 대기 압력과 폐포의 압력보다도 마이너스인 그런 흉막 내 가슴막액의 압력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폐가 확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형태를 잡아주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영역 안에 흉막 내액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폐가 우리의 몸의 형태를 바꿀 때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폐를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숨을 쉴 때 윤활유 역할도 하고 폐를 고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슴막액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슴막액의 압력은 흉막강압이죠. 흉막강압은 음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폐포의 압력 빼기 흉막강 압력을 다른 말로 경폐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폐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항상 흉막강의 압력이 폐포의 압력보다 낮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폐압에 의해서 폐가 쪼그라들지 않고 항상 확장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제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폐압의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